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인 회생 및 파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혜영 교수입니다. 이 과정은 회생 절차 및 파산 절차 중에서도 특히 법인에 대한 회생과 파산에 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이죠. 거기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활동한 바 있고요. 또 인천지방법원에서 감사로 선임되어서 회생회사 몇 군데 감사로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그러한 경험과 실무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부 드릴 테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강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어서 법인 회생, 파산 사건을 아마 자신 있게 수임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재정적 어려움이다. 그죠?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법원을 통해서 통합조정한다. 말씀드렸죠. 통합조정한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회생 계획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그럼 채무를 탕감한다든지, 그죠? 또는 일부 출자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또 이자를 거의 안 낸다든지 면제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짤 수가 있습니다. 상환유예해서 10년간 사업을 계속하면서 분할 변제하는 것이니까 계속 회생이 되는 거죠. 계속 기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회생 절차의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재정적 파탄이다. 그러면 선생님 재정적 파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연간 15억이 남았어요. 여기는 7억이 남았어요. 여기는 2억이 남았어요. 여기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서 채무가 보통 이제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회생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순자산액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채무를 조정해서 이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채무가 탕감이 되었어요. 100억이 채무가 뭐 5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정된 채무를 10년간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죠. 사업하면서. 이거는 연간 15억을 상환할 수 있어요. 7억을 상환할 수 있어요. 2억을 상환할 수 있어요. 상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채무를 조정해서 탕감해줘도 상환할 자금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회생 넣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기간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개시결정은 1개월 이내, 목록 작성 제출 기간, 개시 후 2개월 이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 기간은 법에 나와 있는 기간이고요. 최대 기간이고 더 법원에서 결정할 때 개시결정문에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법에 의하면은 이 기간의 50% 범위 내에서 증가도 가능합니다. 즉 2분의 1 이상 더 증가를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이내로 결정을 해줍니다. 전체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면서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아까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하시잖아요. 할 때 여러 가지 이미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예금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이미 강제 집행 또는 감유 이렇게 보전 처분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한번 보면요. 아까 우리 개별적인 중지 명령 신청이나 취소 명령 신청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국세청이면 국세청, 파주세무서면 파주세무서 또는 000 채권자 해가지고 앞에 채권자 표시가 있었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없습니다. 왜? 어느 채권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채권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까지만 표시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시 신청 결정이 나면 58조에서 모든 게 금지되니까 모든 채권. 그죠?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이 채권에 기해서 강제 집행 이런 거 못한다. 담보권 실행도 못한다. 이것을 금지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청 이유는 마찬가지 관련 법조문을 쓰고 이렇게 해야만이 회생에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은 신청서 접수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신청서에 대한 결정문이죠, 법원의.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일자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는 금지한다는 아까 신청 취지대로 이제 주문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유는 관련 법률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고 이것이 채무자께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께는 전부 다 이 내용을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예. 채권자 목록 양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채권자 목록 양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회생 사건의 사건 번호를 써주시고요. 채무자, 뭐 주식회사, 회생, 무슨 이렇게 쓰시면 되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식에 보면 2건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3건, 4건이 있다 그러면 같은 채권자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 건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채권자별로 적어도 한 장은 만들어진다. 어떤 채권자는 2장, 3장, 4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채권자 아까처럼 이렇게 목록을 채권자별로 이렇게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10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10장의 목록이 만들어지겠죠. 또 어떤 채권은 채권이 많아서 2장의 목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10명의 채권자라면 적어도 10장의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그 목록 앞에 표지를 붙이게 되는 거죠. 총괄표라 그래요. 표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채권 1-1은 아까 뭐 상세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얼마냐, 원금 이자가 얼마냐. 두 번째 채권 1-2에 대한 거는 또 원금과 이자는 얼마냐. 오늘은 회생계획안 작성 중에서 제1장과 2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이제 책자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목차하고 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장은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제2장은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요지, 중요한 부분을 앞에 발췌해서 붙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5% 이자를 개시 후에 계속 미변제 원금에 대해서 준다는 식으로 이자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나원에서 기술한 그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권리 변경 후에 권리 변경 방법을 적용해서 만든 채권액을 변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표로 씁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아까 그대로 있었고, 시인된 채권액이 있었잖아요. 아까 20억이면 20억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그럼 이 시인된 채권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일부 면제받거나 일부 출자 전환할 거냐? 아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담보물을 팔아서 80%와 1차 연도에, 2차 연도, 3차 연도에 20%에서 100%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출자 전환 면제는 없습니다. 그죠? 현금 변제액들 다 주겠다는 거죠. 개시 후 이자도 5%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5%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갖고 2차, 3차 주니까 미변제는 금액이 만약에 연말에 갚는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자가 5% 생길 거죠. 그죠? 또 80% 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또 이자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합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게 권리 변경 내용을 기술한 걸 가지고 적용해서 이렇게 권리 변경 내용을 써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권리 변경 후에 내가 변제할 금액이 얼마입니다. 확정되죠? 이게 다입니다. 그럼 라는 여기 넘기면 이제 라가 나올 거예요. 라. 이 권리 변경된 그 남은 채권. 회생회사로 보면 채무죠. 이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몇 년도에 얼마 받을지 알잖아요. 이거는 채권자별로 다 쓰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변제 방법 또는 뭐 구체적인 변제 방법 이렇게 해도 돼요. 세부적인 변제 방법은 별표사에 의한다 이렇게 회생계획 안에 딱 넣으면 끝이에요. 라까지 가나다라. 그러면 별표 4-1에 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뭡니까? 별표 4- 별지를 쫙 보면 되잖아요. 별표 1, 별표 2, 별표 3-1, 3-2 뭐 쭉 나오면서 4-1 뭐 나올 거란 말이에요. 4-1을 딱 넘겨보니까 회생담보권 변제계획표 금융기한 대여채 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예시를 들어서 채권 1, 채권 2, 채권 3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걸로 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 1만 나타나겠죠. 무슨 은행 나오죠. 또 무슨 은행. 그죠? 원금이 얼마고 개시전이자는 나와 있죠. 개시의자도 아까 나와 있었죠. 그 합계가 여기 나와 있겠죠. 그죠? 이 금액을 언제 변제하느냐. 그럼 1차 연도에 80% 준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이게 만약에 20억이었다. 그러면 28에 16. 16억을 1차 연도에 주겠다. 준비연도는 안 주죠. 아까 1차 연도에 담보물을 팔아서 80% 갚는다 그랬잖아요. 16억, 28에 16. 만약 20억이라면, 그죠? 자, 그럼 나머지 20%는 2차 연도, 3차 연도에 준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이 변제 방법이 나오죠. 요 다는 권리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 라에서는 변제 방법을 이제 나오잖아요. 25는 2차 연도, 3차 연도에 준다. 2차 연도에 3차 연도에 준다. 그러면은 10%씩이니까 2억, 2억 준다. 그럼 20억 주는 거잖아요. 100% 다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자는 개시전이자가 얼마 있었다 그러면 개시전이자도 개시전이자는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얼마 주고 나머지 얼마 주겠다. 또는 개시전이자는 5%씩 적용해서 만약에 뭐 3차 연도에 주겠다 그러면 3차 연도에 쓰는 거예요. 결의 방법. 통상 법원에서는 이제 회생담보권자죠, 회생채권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세채권자, 뭐 이렇게 이제 쭉쭉 구별이 되잖아요. 주주죠. 그럼 조세채권은 어차피 가결 안 하니까 의미 없고, 그다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 이래 되겠네요. 세 파트가 이제 의결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별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생담보권자, 공공은행 이 회생기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물으면 아까 좀 이제 법원 사무관들도 직원도 있겠지만 채무자 회사 직원들도 그냥 가서 다 착석해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표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찬성 동그라미, 반대 동그라미 이렇게 막 찬반 여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가서 결의가 끝나면 휴정할 때 빨리 다 학기에 집계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미리 또 동의서를 증거해 두면은 찬성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그날 오겠다, 가서 동의해 주겠다 말로만 하고 안 오면 그건 반대입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불참했다 반대예요. 그래서 가서 동의해 주지 뭐 미리 동의서를 달라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가결을 위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럼 동의서를 내시고 오시든지 뭐 안 오셔도 좋습니다. 동의서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채무자들이 주로 각 채권자별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가면 또 직접 당사자니까 좀 서로 또 감정적으로 부대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수임한 우리 또 법무 대리인이 대신 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채무자 보고 다 해와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채무자하고 또 직접 채권자하고 부딪히면, 이해관계끼리 부딪히면 좀 해결할 수 어려운 것들은 중간에 가결 역할을 우리가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별로 가결 요건 아까 앞에 표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만약 이것을 영업양도라든지 M&A 해가지고 다시 변경수정 계획안을 가져갔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도 M&A를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런 경우는 5분의 4가 됩니다. 이는 완전히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결 요건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256조 중지중의 절차의 실효. 자, 우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강제집행 등이 일어나던 것은 58조에서 중단이 되고 신규로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이미 강제집행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같은 게 다 중지되어 있었어요. 인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하면은 실효가 된다.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효력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돼 있으면요, 인간하는 줄 모르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분하거나 뭐 할 때는 인가 결정문을 가지고 가고 이 법조문을 붙여서 이렇게 말소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말소를 해주게 됩니다.